LA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평통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의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를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냉전 이후에 일반적인 국가 유형이었던 안보국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국가 체제가 비전통 안보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의 성격과 기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냉전시대 국가의 핵심은 군사주의에 근거한 군사적 국가 안보가 가장 핵심적인 국가의 기능이고, 국가의 힘과 권능을 국가의 안보, 군사력에 집중하는 것이 안보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겹치면서 이런 안보국가 시대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비전통 안보, 인간 안보를 중요시하는 형태로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 평화국가와 같은 이런 개념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국제 질서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던 미국과 중국, 유럽은 없다, 이런 겁니다. 미중 중심의 이른바 G2 시대라고 얘기했던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각자 도생하고 G0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가 근본에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른바 소비 위축, 그리고 생산 기지의 마비, 그리고 이것이 점차 아마도 금융위기의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각종 국제기구에서 매우 비관적인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이 국가의 연성장률이 2%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 WTO에서는 세계 무역 성장이 마이너스 31.9%, GDP는 마이너스 8.8% 정도로 성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제 질서의 혼돈과 변화, 새로운 질서의 태동이 시작되는 이런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른바 K방역의 성공으로 매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K방역은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그리고 강제적인 시민 격리와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 그리고 국가 간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제주의와 개방성의 기조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에서 K방역이 훌륭한 모델로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고, 새로운 국제 방역의 이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이 방역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대 강화 노력에 기반해서 K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 공공의료 역량들의 강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수치가
이 감염병 감지 및 보고 즉각 대응 능력 수준이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K-방역의 성공과 K-방역 모델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가져왔다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안보 국가 군사주의의 쇠퇴 이후에 새로운 국가의 기능과 또 새로운 국가의 면모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국제 질서에서 평화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주로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주의적 통합 모델이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인정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EU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철강, 석탄을 비롯한 경제 공동체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쨌든 이 국가 간의 평화와 국가 간의 통합을 높이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로운 비전통 안보가 대두된 이런 시기에는 인간 안보 그리고 비전통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 K-방역의 능력을 이런 것들을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과거와 다른 이 경제 통합 모델과 전혀 다른 인간 안보를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련이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국제 협력, 그리고 새로운 국제적 통합,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기능과 역량,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도대체 코로나 상태가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그 북한의 현재 상황은 크게 대조적인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현재 국면을 유지해 나갈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그와 전혀 반대 측면에서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반 독감 정도 수준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광범하게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고 실제 그런 상황들이 대외적으로는 별로 드러나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엇갈린 견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코로나 발생 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수천 명의 격리자들이 있고 지금 현재 한 500여 명의 격리자들이 남아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대외에 긴급하고 심각한 그 협력이나 또는 지원 요청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현재 북한이 그야말로 완벽한 국경 봉쇄 상황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 통제를 국가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객관적인 그
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더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인도적 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표한 그 해관 무역 통계에 의하면 3월까지 1사분기 기간 동안에 북중 간의 교역이 9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이 중국 그 대중국 교역이 북한의 대외 교역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북중 교역이 9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북한의 이 경제 자체가 그야말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예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각국들이 그리고 국제기구들도 인도적 지원이나 보다 포괄적인 이 대외 협력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북한 역시도 지금 인도적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가장 많은 피해와 이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취약계층 또 취약 지역들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역시도 아마 이런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매우 어려운 그 상황이 가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가 방역 체계 수립에 북한 그 보건 분야 예산 7.4% 증액을 결정할 정도로 방역과 보건 의료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심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역시 과거와 같이 이른바 혁명 보위와 같은 이 군사주의적 담론보다 이 비전통 안보와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의 중요성들을 점점 느끼고 있는 이런 증자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이른바 새로운 길을 표명하고 대외관계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갱생에 의한 돌파, 즉 내부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외부의 경제 봉쇄, 경제 제재에 장기간 대응할 수 있는 장기 항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길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 나가되 대외적으로는 저강도 군사 긴장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의 이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여러 차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 같은 이런 고강도 군사 위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력갱생과 저강도 군사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식 새로운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이른바 이 핵무기 경제발전 병진 노선과의 차이는 이 새로운 길과의 그 기본적인 차이는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병진 노선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리고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상징인 대북 제재 문제가
일정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에서 다시 한번 노선 변화를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강도 군사 긴장과 자력갱생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갱생과 고강도 군사 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겁니다. 고강도 군사 긴장을 추진하는 것은 핵실험이나 또는 ICBM과 같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SLBM 같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더 완성된 모습으로 선보이는 형태로 군사 긴장을 북한이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올해 6월에서부터 7, 8월 정도의 시기가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북한이 현재 선택한 새로운 길,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남북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방역의 성과를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K방역을 남북협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의 재난은 현재 전 세계적인 공동대응, 특히 하나의 이 역사적이고 생활 공동체로 엮여 있는 남과 북은 새로운 남북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K 방역을 통해서 인간 안보, 비전통 안보를 매개로 한 남북의 협력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 협력과 정치 군사 협력의 확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K-피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은 경제를 담보로 해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 공동체를 확대해 나가는 걸 통해서 평화, 정치 군사적 평화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 경제 교환 모델이었다면,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전통적 방식의 경제 안보 교환 모델이 아니라 인간 안보 K 방역의 성과를 핵심으로 해서 이것을 성장과 공동 평화의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개척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북협력을 확대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들의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 경제 제재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또 우리 특히 대북 제재에서 코로나19 관련 부분은 대북 제재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제재만으로는 재난 공동 대응, 그리고 K 방역을 통한 새로운 그 인간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간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유엔 제재 면제를 우리가 요청해야 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보건의료의 포괄적 협력을 통한 인간 안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자의 이동과 수송 수단과 관련된 대북 제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장기 항전의 자력갱생 그리고 북미 협상을 통해서 대북 제재와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강도 군사 긴장, 저강도 군사 도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북한이 다시 지금 그 고강도 군사 긴장 전략으로 자신의 길을 변화하게 될 경우 그것이야말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이 군비 증강과 관련해서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일정 부분 지속되면 북한은 새로운 길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내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나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일 큰 어려움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그 위협 수준을 우리가 먼저 낮추는 노력, 선제적 군축이라든가 또는 그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변화하고 남북 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증대하는 노력,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노력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접근을 다층화하는 겁니다. 정부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북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 대화하고 또 북과 협력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인 협력, 다자 틀 속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노력하고 있는 남북 중러 철도 연결 또는 북중러 가스관 연결과 같은 사업은 다자 관계 속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보다 글로벌한 스탠다드 속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북한이 호응하는 경우, 북한이 호응해 올 때 우리는 상호 규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가 9.19 합의라든가 또는 9.19 합의에 근거한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것들이 그런 서로 간에 남북이 서로 상호 규율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그 네 번째지만 지금 우리는 북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의 호응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둘째,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상호 규율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치지 않는 것. 북한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 위협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 특히 인간 안보에 기초한 남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 분야 협력에서는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받아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유엔사라든가 이런 그 접경지대 협력과 관련해서 인간 안보에 기초한 접경지대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의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워킹 그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아마도 우리가 개별 관광과 같은 것들을 먼저 실시하는 것,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렇게 중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강릉 제진 구간의 끊어진 철도, 남쪽 내에 끊어진 철도부터 먼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환경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9기 민주평통이 현재와 같은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희 19기 민주평통도 많은 활동의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인간 안보에 근거한 국제 협력과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가서 K-방역에 이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19기 민주평통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의 우리 동포들과 함께 우리 19기 민주평통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것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노력들이 K-방역과 그리고 K-방역을 통한 새로운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협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평통이 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될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무슨 남북협력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남북협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인간 안보 그리고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은 한 국가, 한 개인, 한 집단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협력 그리고 또 나 아닌 우리 또 각각의 공동체 간에 마음과 신뢰를 모은 협력이 있어야만 공동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남북의 생명 공동체 인간 안보를 위해서 남북 협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켜야 돼야 될 시기라고 하는 점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행동하고 함께하는 남북 협력의 필요성들을 민주평통 19기가 더욱더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는 우리 민주평통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대통령에 대한 자문 건의 기능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주로 정규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현장의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날 것 그대로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건의로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이러한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현장 밀착형 정책 건의가 국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 건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고, 지금 이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19기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입니다.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특히 저희 민주평통이 어느 정부 기관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더욱더 공세적인 활동을 지금부터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공동외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기 민주평통은 주요 활동 목표의 하나로서 처음으로 평화공동외교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은 다른 여러 정부기관이나 또는 민간단체들과 다르게 평화공동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조건과 장점,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 민주평통의 이 조직들이, 협의회와 지부 조직들이 있고, 그래서 풀뿌리 형태로 평화공동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민간인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거버넌스 기구이고, 그런 점에서 평화공동외교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민간과 또는 공기관 또는 공사 또 영사관 이런 부분들과 힘을 모아서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정부와 함께 민간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평통은 기본적으로 이 거버넌스적인 기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이 민주평통을 통해서 풀뿌리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화공동외교, 특히 풀뿌리 평화공동외교가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될 것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안보와 관련된 국제 협력 그리고 새로운 인간 안보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K-방역의 자산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런 새로운 인간 안보 개념에 근거해서 새롭게 인간 안보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것이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 그 자체가 하나의 평화 공동 외교의 새로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 공동 외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마련된 강의여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이 강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이나 또는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하게 질문을 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그 답변해 드리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